그 블루프리즘 코리아에서 영업조직과 파트너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김병섭 전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RPA를 잘 성장시켜온 세계적인 기업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오늘 발표에 앞서서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사례들을 스터디하면서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높은 수준의 프로세스 설계와 관리 역량을 갖춘 대규모의 자동화 COE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대규모의 RPA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은 비슷한 패턴의 역량 내재의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도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민 개발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셨고 IT 보안과 데이터 관리 등과 같은 거버넌스 체계도 확실히 잡고 가셨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초기에 많이 도입하셨던 어텐 리드봇이나 데스크탑 자동화 툴과 같은 낮은 수준의 데스크탑 아키텍처는 과감히 버리면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채택하면서 지능형 RPA로 성장을 도모했다라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실제 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여 보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례 위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RPA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RPA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그냥 A사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고객사에서 기업의 명칭을 공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주셔서 내용만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150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초대형 기업이고요. 한국 지사도 이미 33년 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지사는 웬만한 한국의 대기업보다도 큰 RPA 운영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1000개 이상의 블루프리즘 디지털 워커를 운영 중에 계시고요. 100명 이상의 RPA 전문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전 세계에 걸쳐 수십 개 있는 지사들 모두가 각각 자체적인 RPA 운영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GDA라고 해서 글로벌 디지털 오토메이션 조직 산하에 크게 4개의 하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종류별로 3가지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인게이지먼트 리드팀이라고 합니다. 인게이지먼트 리드팀은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전문가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현업분들과 가장 긴밀히 협업을 하고 늘 과제 발굴 워크숍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 디자인 띵킹 워크숍들을 주도를 하시고요. 이분들의 가장 큰 미션은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RPA 개발, IT 기능 로직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컨피그레이션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1000개가 넘는 디지털 워커를 전 세계에 걸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전담하는 버추얼 리소스 관리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디지털 워커 플랫폼 서비스 팀인데 이 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T 운영 조직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PA를 운영하려면 필연적으로 IT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서버, 데이터베이스, 로그 관리 등등등이 필요한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사는 각각의 자동화 COE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운영의 형태를 3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중앙 집중식 모델입니다. 중앙 집중식 모델은
업무를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RPA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적용하는 모든 과정을 중앙의 COE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하이브리드형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형은 중간 규모 정도의 지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별로 업무 발굴과 개발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진행을 하지만 RPA의 개발은 구축은 반드시 중앙의 CO의 통제를 받아서 개발을 하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체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독립형 모델입니다. 지사의 규모가 좀 작거나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큰 경우에는 독립형 모델로 운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업무의 발굴,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개발, RPA 구축 등은 그 국가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뉴욕에 있는 본사 COE 조직이 만든 거버넌스는 반드시 철저히 따르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10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HSBC 은행의 경우입니다. HSBC 은행은 자동화 COE를 크게 3개의 조직으로 나누었고 각각은 또다시 세부적인 역할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자동화 COE 조직에는 프로덕트 팀과 표준화 거버넌스 팀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팀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혁신하고 창출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와 거버넌스는 해당 기업의 RPA 관련 표준 설계 지침이라든가 개발 지침, 운영 지침 등을 만들고 관리하고 실행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는 팀입니다. 이 자동화 딜리버리 조직이 있는데 자동화 딜리버리 조직은 또다시 3개의 세부 팀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자동화 운영센터에서는 RPA를 IT 기능 단위로 부품화해서 개발을 하고요. 저희는 그거를 오브젝트 재사용, 재활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배포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수명주기 관리하는 일을 이 자동화 운영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운영센터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화 솔루션 팀이 있습니다. RPA 아키텍처라든지 해당 기업의 IT 환경, 보안 환경, IT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조직의 세 번째 팀은 운영 포트폴리오 관리팀입니다. 이 팀은 자동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의하는 일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산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IT 기술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는 것 등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체크 관리도 이 운영 포트폴리오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디지털 워커 관리팀입니다. 아무래도 1000개가 넘는 RPA 봇들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이 HSBC 같은 경우 인도에 디지털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이 디지털 워커 관리팀, 이 모니터링 팀은 인도에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프로덕트 팀, 로봇 운영 모델과 지침을 만드는 표준화와 거버넌스 팀, 그리고 RPA를 IT 기능 단위로 개발하고 오브젝트를 만들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자동화 운영팀,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자동화 솔루션 팀, 그리고 자동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예산이라든가 혁신의 정도, 효율성 등으로 판단하는 운영 포트폴리오 관리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개 이상의 로봇을 통제, 모니터링, 관리하는 디지털 워커 관리팀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HSBC 은행은 2017년에 RPA 로봇을 200개 정도 운영을 하셨었는데요. 2022년에는 저희 디지털 워커를 1000개 이상으로 대폭 확장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 오토메이션 COE 조직의 멤버도 250명 이상으로 대규모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RPA 역량 내재화의 과정과 성공 사례들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COE 초기 형태의 모델을 역량 내재화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토메이션 COE, 자동화 전문 조직이라고 하면 매우 거창한 조직의 형태를 어렵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첫 자동화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프로세스를 발굴하고 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전문가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T 기능 로직들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하는 개발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 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분이 초기 오토메이션 COE 조직의 형태를 꾸리실 수 있습니다.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 분이 풀타임으로 역량 내재화에 집중을 하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여러 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여기 보시면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배워가면서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초기 COE 모델도 만들어질 것이고 초기부터 자동화에 대한 역량 내재화도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역량 내재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마 어텐디드 봇도 많이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 프로세스 자동화의 전체 예산의 90%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 뛰어난 자동화 설계 능력을 가진 분 또는 뛰어난 관리 운영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 발굴의 혁신의 역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 더 경제적 효용이 큰 업무를 발굴하고 이거를 디지털 프로세스로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세스 자동화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 내부에 있다면 자동화 프로세스들이 변경되고 수정되고 디버깅되는 전반에 걸친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시게 될 텐데요. 이 역량이 출중한 분이 계시면 이 매의 눈으로 외부 개발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비용 효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RPA 개발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역량이 내재화된 오토메이션 COE의 분들이 올바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 재사용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대규모로 RPA를 운영하는 고객사에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이 오브젝트 재사용률입니다. 이 부분을 20%만 끌어올려도요, 이 프로젝트라든가 운영의 비용이 곧바로 20%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RPA 역량 내재화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역량 내재화의 과정을 보면 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부터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많이 반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통해서 검증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작더라도 COE 조직은 반드시 두 분이라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규칙, 또 지침, 역할과 책임, 기준 이런 용어들로 대변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만들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가급적 초기부터 지침과 그 다음에 기준, 그 다음에 규칙들을 만들어 가시면 이게 잘 쌓여서 우리 기업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가 되고 우리 기업에 맞는 로봇 운영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이 네 번째는 어느 정도 RPA가 고도화가 되면
자체적인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셔서 현업의 자동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도 주력을 하신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화 프로세스의 배포와 플랫폼화에 주력을 합니다. 디지털 워크포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게 되면은요, 이 배포와 플랫폼화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디지털 워크포스가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게 되면 디지털 워커 우선 활용 문화가 또 확산이 되게 됩니다. 디지털 워커 우선 확산 문화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커피를 맛있게 만들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세요라고 안내를 하죠. 디지털 워커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제 코어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 내에서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100명의 직원에게 어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급을 한 분 한 분 HR에 근무하는 제가 체크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꼭 제가 중요하고 바쁜 업무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를 다 체크해야 될 것인가? 디지털 워커가 이 일을 해주면 안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디지털 워커한테 그 수당 지급의 절차를 맡깁니다. 이런 일들을 디지털 워커 우선 활용의 문화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쥐리보험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전 세계 10대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 CO의 조직의 형태를 RPA 개발의 효율성 중심의 조직에서 프로세스 혁신에 중점을 둔 형태로 조직 개편을 이루었습니다. 이 회사의 자동화 조직 개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Continuous Improvement 팀은 자동화 과제를 발굴하고 혁신하는 일을 하고 오토메이션 팀이 RPA를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팀이었는데 이 두 개의 조직이 비슷한 인원 규모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조직 형태를 보면은요. 세 개의 동일한 팀을 만들어서 프로세스 개발,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RPA 개발은 소수의 인력만 남겨놓고 대부분 외주로 전환을 하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RPA 담당하는 조직의 인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프로세스 개발과 설계에 대폭 인원을 늘렸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 프로덕션 팀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세스 설계도 함께 하면서 수명지구를 관리하고 개발 역할도 담당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RPA의 개발은 과감하게 외주로 전환을 하고 프로세스의 설계와 개발은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내재화하는 그런 조직 개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RPA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인 로봇 운영 모델. 지금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ROM, 로보틱스 오퍼레이팅 모델에서 롬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를 성공적으로 잘 성장시키려면 프로세스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롬 아키텍처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블루프리즘에서는 7가지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표준 지침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1000개 이상 운영하는 이 A사의 로봇 운영 모델입니다. 이처럼 7개의 필러별로 지침을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자동화 거버넌스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RPA에 성공한 기업들이 성장의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서 확실히 깨달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민 개발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업 업무 전문가는 기업의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RPA를 개발하고 변경하고 디버깅까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일은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현업의 업무 전문가분들이 그 기업의 보안 규정을 다 준수해 가면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개발자분들에게 RPA 개발을 위탁을 했을 때 극도로 제한된 타스크 오토메이션밖에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타스크 자동화에서 프로세스 자동화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이 프로세스 자동화 업무들은 기업의 데이터를 다뤄야 됩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변경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의 ERP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한 통제와 권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개발자분들께서 RPA를 개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프로세스 자동화는 필연적으로 계속 자주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나 오류 디버깅의 일들도 많이 직면하게 되실 텐데요. 현업의 업무 전문가분들이 이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일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차트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1000개 이상의 로봇을 운영하는 A사 같은 경우에는 이 롬 아키텍트에서 이 파이프라인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현업의 업무 전문가분들도 꽤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그 자동화 프로세스 담당자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한다든지, 그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RPA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영역이 있으세요. RPA 개발한다, 테스트를 진행한다, IT 환경 구성을 한다, 확인한다, 오류를 확인한다, 릴리즈 패키지를 준비하고 배포한다, 로봇을 할당한다, 로봇의 스케줄링을 등록한다, 스케줄로 등록되어 있는 로봇이 트리거링 되는 것을 관리한다, 모니터링한다, 운영한다, 변경한다, 이런 많은 일련의 일들을 현업의 업무 전문가분들이 결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화 COE 조직은 단 2분이라도 존재해야 하고, 이 자동화 COE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 영역을 가지고 리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워크포스가 고도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디지털 워커 우선 검토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디지털 워커 우선 검토 문화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제 발굴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난제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 분기별로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마다 현업으로부터 자동화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으면서 풍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또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충분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주력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스크 자동화를 봤을 때는 뭐 시간이 얼마큼 절약이 됐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를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시는데, 이렇게 프로세스 자동화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 그 이외에도 에러 감소율이라든지 어떤 AI 기술들이 탑재가 돼서 어떤 혁신을 할 것이라든지, 그에 따른 다양한 기술 검토에 따른 투자 비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누가 운영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들을 이 우선순위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에서 제공하는 RPA 관련 자격증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관들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롬 아키텍트 자격증도 있으니 꼭 IT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프리즘 유니버시티에서 회원을 가입하시면 무료로 학습하실 수가 있고, 2개월 정도 공부하신 후에 시험을 통해서 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데스크탑 아키텍처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는 데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알그룹은 2019년까지 전형적인 데스크탑 아키텍처를 사용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현업의 업무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부서의 직원의 개발 스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류 시에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IT 부서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불만을 토로하셨는데요. 관리할 수 없는 RPA는 부탁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보 보안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변경과 오류 문의에 지칩니다. 일반적으로 이 타스크 자동화에 많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형상이 업무 전문가가 있고 IT 부서가 지원하는 형태의 운영 조직 형태를 가져가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자일그룹의 IT 관리자 레벨에 계신 분들의 또 고민은 조금 다릅니다. 표준화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화 프로세스가 복잡한 상태의 여러 시스템들을 연결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라는 거고요. 최종 사용자, 현업의 업무 전문가의 생산성 향상에만 주목하고 있었지만 자동화는 하나의 시스템과의 상호작용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로 넘어가면요. 필연적으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 프로세스는 반드시 전사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4년에 걸친 시행착오 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타개를 해야 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하신 것이 RPA 개발 및 운영 관리 표준안을 마련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로봇 운영 모델, 롬 아키텍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RPA 도입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로봇은 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로봇이 로그온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로봇 전용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로봇은 안전이나 경영에 직결되는 판단이나 승인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와 같은 지침입니다. 이 승인에 필요한 업무 규정도 마련을 했는데요. 송장 처리 등과 같이 승인이 필요한 업무를 RPA화 할 때는 어떠한 조항을 준수합니다. 그 어떠한 조항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스템 규정에 RPA 개발 운영 관리 표준안을 마련을 하고 그 부속 지침으로 블루프리즘 개발 가이드 지침, 그 다음에 블루프리즘 운영 지침 등등을 마련을 합니다. 여기에 다 명시를 해 놓습니다. 로봇에 의한 승인 행위는 금지한다라는 조항도 있고요. 로봇의 업무를 지시한 담당자와는 다른 담당자가 최종 승인한다. 이러한 조항도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초기에 로봇 운영 모델, 롬 아키텍처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번에 변화를 시도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데스크탑 아키텍처로는 거버넌스, 규정 준수, 위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동화로 확산이 되면서 자동화 부품을 재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셨고, 변조 방지, 로그나 증빙 관리, 감사와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사적인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혁신 조직,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사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지능형 프로세스로 확장 가능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일그룹의 자동화 여정을 요약해 보면요, 다른 기업들과도 비슷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현업 주도하고 IT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가다가 관리가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한계점에 봉착을 하면서 RPA 거버넌스 체계,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을 하셨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한 전사적인 중앙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COE 조직이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확대 성장하면서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좀 더 다양한
AI 확대 적용들과 같은 신기술도 적용을 하면서 다시 RPA의 성장의 속도를 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타스크 자동화하고 프로세스 자동화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타스크 자동화는요, 일의 순서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현업 전문가분들의 역할과 책임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직원분이 그 일정 영역에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레코딩해서 자동화로 녹여내기 때문에 표준화나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크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자동화로 넘어가면요, 일의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디지털 워커가 하는 형태로 완전히 재정의가 되기 때문에 현업의 역할과 책임도 되고 바뀝니다. 엔드투엔드의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화, 확장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아키텍처는 극명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관련 데이터들, 로그들, 실행 데이터들이 다 PC에서 관리가 되고요. 단계마다 전부 사람이 지켜 있다가 트리거링을 해야 됩니다. 일과 시간밖에 못 쓰고요. 그래서 데스크탑 아키텍처는 이렇게 왼쪽과 같은 그림입니다. 반면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모든 디지털 워커, 데이터, 로그 등이 전부 서버, 데이터 센터에서 중앙 관리가 되고, 이 개별 디지털 워커도 아이디가 부여가 되면서 이 트리거링 되는 단계의 그 자동화들이 전부 중앙에서 스케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켜서 있다가 트리거링을 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변조가 불가하도록 중앙에 로그를 남기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한 보안 관리 속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를 확인하고 안내를 자동화하는 업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인사부의 홍길동 과장님께서 인사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근로시간 관리 화면에 접속을 해서 해당 내용을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고 8시간 초과 검색 조건을 필터링을 해서 이메일로 이제 수당을 신청하세요라고 이제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어떤 하나의 타스크 자동화의 사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프로세스 자동화의 사례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자 확인과 지급 절차를 자동화한다라는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단에 했던 그 안내 자동화까지는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마케팅 부서가 야근을 했다면 이 직원의 부서장님한테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합니다. 해당 부서장님이 예스 버튼을 누르면 HR 시스템에 초과 근무 확인이라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5일 지나서 매월 20일이 되면 재무부서 담당자분이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 여부를 또 데이터베이스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부서 담당자분은 이렇게 디지털 워커가 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재무부서장님의 승인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재무부서장님은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 승인 기록이 또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되도록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월에 25일이 되면 급여일에 맞춰서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은행의 송금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송금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 완료 여부와 내역이 재무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또 그 지급 내역이 인사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는 트리거링입니다. 이 프로세스 자동화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메일 자동 발송, 날짜에 맞춰서 신청서 작성, 자동으로 한도 초과 체크, 그 다음에 또 승인 이메일 발송 등인데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워커가 스케줄 베이스로 자동해서 중앙에서 계속 일을 자동화 PC한테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데이터 업데이트입니다. 마케팅 부서의 부서장님이 이 직원이 초과 근무했다고 확인을 하는 것도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요. 돈이 지급이 됐으면 그 내용도 지급 내역과 함께 재무 시스템에 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재무부서장님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급해도 좋더라고 확인을 하셨으면 그 부분도 전부 다 데이터 업데이트입니다. 제가 서두에 프로세스 자동화와 그 타스크 자동화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세스 자동화에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업데이트와 다운로드와 수정과 변경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오른쪽 아래 우리가 모두 고민해야 될 숙제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프로세스의 담당자는 누구일까요?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스크 자동화와 프로세스 자동화는 극명하게 다른 거고요. 여기에 제가 너무 복잡해질까봐 AI 기술은 여기 넣지 않았는데 AI 기술들이 여기 탑재가 되는 순간 저는 최소한 1대 100 이상의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타스크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일은요, 많이 한계지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보안 어떤 규정을 준수하고 거버넌스 체계에서 자동화 COE 주도하에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다면 굉장히 넓은 프로세스 자동화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엔드-투-엔드의 프로세스 자동화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표준화, 부품화, 배포, 중앙통제, 보안관리, 형상관리, 보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과 같은 데스크탑 아키텍처에서는 그쪽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객체 지향 모델도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엔드-투-엔드의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자동화가 되고 나면 그 중간 과정에서 이 변화 관리가 필수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IT 기능 로직들을 작은 단위로 잘라서 부품화 해놓지 않으면 전체를 다시 개발한다거나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에 직면을 할 수 있고요. 노코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딩 방식, 왼쪽에 있는 코딩 방식으로는요, 표준화, 확산, 디버깅, 인수인계, 버전 관리 등 너무나 많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단 플랫폼의 기술력이 뛰어나면 에러가 적게 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에러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코드를 오른쪽 그림처럼 완벽하게 지원해야만 직관적으로 워크플로우 차트에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어느 프로세스, 어느 오브젝트, 어느 세부 항목을 클릭해서 바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방식에서는 복합적으로 복잡해지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자동화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더 복잡한 프로세스들과 다양한 AI 기술들이 자동화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자동화된 형상관리 기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정도로 대표되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규모의 RPA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든지 롬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보다는 이 재사용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배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단어도 매우 많이 나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 지향 모델이나 노코드와 관련되면서 이 표준화와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관계성이 높은 용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 지침, 역할, 책임들과 같은 단어와 함께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현업 업무 전문가는 RPA 개발자가 아닙니다. 프로세스 설계자이자 혁신가입니다. 우리 미래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디지털 프로세스의 혁신과 설계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뜻은 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기업 내부의 인재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요. 데스크탑 아키텍처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전혀 다른 기술 스택입니다. 그 다음에 타스크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 역시 전혀 다른 차원의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영역에서 보면 표준화와 재사용을 위한 객체 지향이라든가 형상관리, 노코드 기술들도 매우 중요한 엔터프라이즈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동화 COE 조직 없이는 RPA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적게 시작해도 좋지만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프로세스의 설계자와 로봇 관리자 중심으로 자동화 COE 조직이 재편되어야 됩니다. RPA 개방 역량은 기업의 핵심 디지털 역량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운영 모델, 롬 아키텍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동화 COE 조직 운영과 거버넌스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모두 잡으려면 반드시 이 롬 아키텍트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가지를 다시 또 3가지로 압축해 보면 자동화 COE 조직, 로봇 운영 모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입니다. 오늘 이 제가 발표에 앞서서 최근에 한국의 RPA 시장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고 성공적으로 RPA를 성장시키는 데에 필요한 이 3가지의 키워드, 자동화 COE 조직, 로봇 운영 모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